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 춘천에서 왔습니다. 네, 한림대학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들으실 강의는 김육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제 우리 앞서 배웠던 정도전이라든지 율곡 2라든지 하는 분보다는 조금 좀 덜 유명하신 분이죠. 덜 유명하신 분인데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대동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조선 후기 최대의 개혁 정책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져서는 여기 이렇게 두 개를 써놨으니까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더 알고 싶으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은 커다랗게 1부, 2부로 진행할 텐데요. 조금 이제까지 강의하는 좀 다르게 진행할 겁니다. 1부에서는 조선의 토지나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전문적으로 배우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강의에서도 이런 거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1부에 그래도 비교적 정신이 조금 산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토지나 무슨 세금, 벌써 우리가 약간 골치가 아프시죠? 세금, 지금도 세금은 골치 아프고 실제 논란이 많은 부분 아닙니까? 근데 실은 예나 지금이나 민생이 제일 중요한데, 혹은 우리가 개혁, 이상을 향한 사회, 그러면은 역시 민생 개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나 이런 게 대강 넘어가요. 그리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김육과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조선시대 세금 개혁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좀 집중해서 조금 어렵지만 조선이 어떻게 굴러갔고 정말로 민생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경제적이고 이 세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김육이 했던 얘기가 바로 다 제가 일부에서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부에서 김육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본격적인 인물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육 그러면은 제가 대동의 나라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조선시대 전시기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개혁 중에 하나, 조선을 다시 살린 개혁 중에 하나, 선생님들 혹시 들어봤을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세금을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대동법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대동법 이름이 왜 대동이야? 지금도 축제나 이런 데 보면 대학생들이 축제하면 대동제 이렇게 쓰고요. 그죠? 근데 대동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지? 이게 크게 같아진다 이런 뜻인데요. 원래 이 대동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무슨 우리가 대동제 이런 데 쓰지만 옛날 분들은 훨씬 더 가깝게 다가왔었어요. 이게 다 같이 이렇게 하나 되는 세상, 그런 대동 세상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 대동법도 대동의 이상, 대동을 향한 염원 이런 걸 담아서 이름을 그렇게 대동법이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대동이란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조금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이란 거는 한마디로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고대, 중세의 이 동아시아 지역, 적어도 유교 문명권 지역, 우리나라, 중국, 일본, 베트남 이런 곳에서 대동 그러면은 요즘 말로 필요하면 유토피아 같은 거예요. 이상사회. 근데 아주 옛날에 저런 이상사회가 존재했다고 동양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그 이상사회에 대해서 얘기라고 하는 책에 예운편이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동사회를 이렇게 공자가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아시는 선생님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태평 시절에는 이제 저기서부터 이제 공자 얘기예요. 큰 도가 행해지니 천하가 공평했다. 요즘도 공정, 공평, 평등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공자가 공평한 세상을 얘기를 했어요. 어질고 유능한 인물이 뽑혀 신뢰하고 화목하니 그 공평한 세상에서는 자기의 부모만을 친애하지 않았고 내 부모님만 위하지 않고 다 자기 부모처럼 또 자기의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치면 다 내 자식 우리 집안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요즘 특히나 경쟁 심한 한국 사회 특히 심한데 우리가 바랬던 아니 동양에서 오랫동안 생각한 유토피아는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어른은 자기의 부모처럼 모시고 아이는 다 내 자식처럼 귀여워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효도와 자애가 넓어짐에 늙은이는 생을 평안히 마쳤고 중년은 마땅한 쓰임이 있었으며 어린이는 의지할 바가 있었고 홀로 된 이들, 환가고독이라고 그러죠. 이들은 그리고 장애인 모두 부양을 받았고 남자는 직분이 있었고 여자는 결혼할 집이 있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거의 복지가 거의 이상적으로 된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들 직업을 얻고 다들 결혼 잘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그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어렵거나 소외된 사람들, 사회 약자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편하게 자기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 뭐 실제로 쉽지는 않겠죠. 그런 사회가 앞으로 인류 사회에서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런 꿈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재화가 땅에 떨어져 있어도 이거 그냥 다 그냥 누가 주인 찾아가겠지 하면서 자기가 쏠랑고 가졌고 요거 내 거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고 힘쓰는 일도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은 그거를 위해서도 자기가 그냥 다 같이 위한 거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애쓰지는 않았다. 그런 까닭에 간사한 꾀가 막혀 생겨나지 않았고 강도나 도적이 없었으니 바깥문을 잠글 필요도 없었다. 이러한 세상을 대동이라고 말한다 라고 공작해서 얘기했는데 굳이 따지면 굉장히 평등, 그 다음에 누구나 다 같이 사사로운 어떤 게 사라지고 다 같이 공적으로 되는 그런 사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은 좀 공산주의 사회. 근데 우리가 보는 이 현대 공산주의가 아니라 다 같이 생산하고 다 같이 골고루 나누는 아주 이상적인 사회. 원래 이상적인 사회가 공산주의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회를 지금에서도 우리가 이상주의 사회를 이렇게 다 같은 사회라고 얘기를 하듯이 또 이게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고 저런 유토피아라고 하는 생각은 다 동서고금에 평등이 실현되고 평화가 실현된 사회를 같이 있었던 겁니다. 이쪽도 있었고요. 이런 사회를 옛날에는 그냥 대동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경제인데요. 이 경제를 조선시대에 어떻게 요리를 하면서 장수를 할 수 있었는지,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될 거예요. 지금이랑도 아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라도 아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정도는 앞서 배웠던 정도전, 세종, 율곡, 이 사람들이 왜 위대한지에 대한 것들도 살짝 여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까지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가 했던 일 중에 고려에서 조선왕조로 바뀔 때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성계가 권력을 잡고 기타 등등등 있었지만 가장 민생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거는요, 토지개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잠깐 배우셨을 거예요. 과전법이라고 하는 거를 정도전을 비롯한 이른바 급진파 사대부들이 주도해서 했는데, 요거 얘기하면 너무 길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고려 말에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했어요. 부익부를 했던 사람이 이제 권문세가라고 하는 기득권 층이었고, 이런 세력들이 농장을 크게 차려가지고 일반 토지와 일반 인민들을 침탈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자. 이 고려왕조가 결국 이걸 못하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사람들이 조선왕조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간단하게 그게 과전법인데요. 현직 관료 위주로 토지 개편, 그냥 넘어가요. 고려말 이래, 저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권세가의 불법적인 농장을 축소시키고, 그러면서 그거를 원래 농민들에게 많이 돌려주니까 자영농들이 증가하니까 자영농들이 새 왕조를 열렬히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실은 굉장한 의미의 조선왕조는 출발과 더불어서 굉장한 의미의 과격하고도 급진적인 토지개혁을 했던 겁니다. 기득권층으로도 많이 뺏어서 일반 양민들에게 나눠주는. 토지개혁은 지금 생각하면은 토지개혁 하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저 당시에 저 당시 농업국가예요. 그죠? 농업국가에서 토지개혁이 갖는 의미는 기본 재산이 토지를 가지고, 농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회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자본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회 아닙니까? 요즘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예를 들면 요즘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로 넘어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개혁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사회 변화잖아요. 토지개혁은 그 정도의 파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왕조가 토지개혁을 초창기에 한번 했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500년을 갔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저 정도 규모의 토지개혁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사회가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건 동서고금 다 그래요.
대한민국도 빈익빈 부익부 코로나 거치면서 외려 더 세졌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반지주 소장농 구조, 즉 한마디로 사적인 토지도 한쪽은 점점 토지가 커지고 한쪽은 점점 빼앗기고 하는 구조는 조선왕조도 못 피합니다. 100년, 200년 지나다 보면 그게 돼요. 그건 동서고금 불가피한 건데, 그러니까 조선왕조 초창기에 토지개혁하고 한 100년쯤 가니까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격차를 좀 줄이자라고 하는 개혁 논의가 나옵니다.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맞다. 그 명분을 거스르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너무 이상적이라서 어렵다라고 하는 논의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우리 후기로 가면은 토지개혁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개 책상머리에서만 얘기가 됩니다. 대개 그런 토지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분들이 선생님들이 옛날에 국사 시간에 배웠던 실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대개 실학자들은 고대 유학의 공유의 이상, 뭐 아까 소개했던 대동 다 같이 했다더라. 공적인 세상이었다더라. 이걸 얘기를 하면서 그럼 지금에서 공적인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빈익빈 부익부의 가장 그 당시 농업사회에서는 큰 거는 토지가 편중되는 거다. 그러니까 토지를 좀 균등하게 가는 사회로 가는 게 현실에서 대동사회로 가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토지 공유의 정신, 그리고 이제 그게 유학에서 보통 정전제라 그래가지고 토지를 우물정자 모양으로 나눠서 8명이 경작으로 가운데는 같이 경작을 해서 그걸로 국가 세금 바치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공자맹자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 가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들어봤을 유형원 같은 실학자가 균전제를 얘기한대. 균전, 닷을 고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게 한전론. 한전은 균전은 너무 어려우니까 대토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해놓자. 상한을 정해놓자. 그게 한전론이에요.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정약용은 여전법을 얘기를 하죠. 여전법은 약간 공상적 사회주의 스타일, 요즘으로 해서 공동 농장제처럼 같이 토지를 나누지 말고 차라리 공동 농법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학자들 사이에서 내는 현실 정치에서는 얘기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책상 물림으로 토지개혁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처음에 한 번 있었고는 그 다음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거는 기득권층의 반발이 너무 세요. 그러면은 세금제도 개혁으로 가는 겁니다. 실은 요거는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뭘 할까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로 넘어가자? 이게 어렵죠. 찬성이 안 되면 저도 찬성 안 해요. 그런데 대신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세금제도 개혁 같은 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세금제도 개혁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큰 중요한 정책 아닙니까? 조선왕조도 결국은 토지개혁은 이제 다시 실행 못하고요. 세금제도 개혁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밑에 참고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토지개혁 조선왕조 초반부에 한 번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후로 쭉 오다 보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제가 좀 밑에 참고 해방 후에 남한 북한 분단되고 나서 뭔가 체제 경쟁 들어갈 때 그때 북한이 먼저 토지 개혁을 했고 남한도 뒤따라서 토지 개혁했죠. 기억나시죠, 선생님들? 북한이 조금 더 당연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니까 과격하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상몰수 무상분배 해가지고 먼저 앞서 나갔고 굉장한 환영을 받았어요. 저거 할 때는. 근데 결국은 그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자영농을 키우는 게 아니라 줬다 뺏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토지 국유화로 규결이 되면서 생산력이 외려 저하되고 사적 소유가 소멸하긴 했지만 생산력은 저하돼서 지금의 낙후된 사회로 간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결론이고요. 남한의 경우는 북한이 무상몰수 무상분배, 저 당시에는 이제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훨씬 더 환호를 받으니까 무상몰수 무상분배 식으로는 안 가고 유상몰수 유상분배하는 식으로 갔는데 남한은 실은 북한도 그렇고요. 남한의 경우는 그러면 이제 채권을 받고 말하자면 토지를 지주로부터 사는데 이게 한국전쟁 지나면서 이게 채권이 휴조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그 큰 사건을 겪으면서 남한에서는 이제 지주계급이라고 하는 게 몰락을 하고 남한은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토대는 60년대 이후에 자연스럽게 농업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산업 중심의 사회로서 지금은 우리가 농업 자본은 큰 의미가 없죠. 우리 사회에서 산업 자본이 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산업자본이 성장한 그런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토지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지금은 농업을 위한 농사 토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동산이 문제죠, 남한에서도. 이건 좀 어마어마한 문제죠. 제가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굉장한 의미에서 부동산 문제가 토지의 문제로도 지금 남아있고요. 따라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고치냐를 두고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가장 급진적인 정책은 남한에서는 토지 공개념이죠. 어떤 면에서 토지 공개념이 저 위에 봤던 실학자들하고 좀 논리가 통하는 면이 있는데, 이렇게 현재 토지 문제는 진행되고 있다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본론으로 가서 토지를 결국 조선왕조는 개혁은 못했고요. 다시 세금제도 개혁으로 나가게 되는데, 세금제도 개혁에서는 조금 제가 이제 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솔직히 세금제도 너무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부유세, 무슨 세, 부동산세, 요번에 대선 선거가 있었지만 그것도 결국은 이 부동산의 문제가 지금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건 그렇고, 지금도 그 정도로 중요한데, 조선시대 세금 너무너무나 중요했죠. 근데 이 세금은, 원래 이 동아시아에서,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런 데 다 해서 기본적으로 세금의 개념은 이 근대사회 말고 이 전근대사회 19세기 이전까지는 대개 세금의 컨셉이 저거였습니다. 3대 세금이에요. 3대 세금. 되게 다 농업사회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 게 토지세이자 농지세죠. 농업 생산량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 그게 토지세, 요즘 말로 하면 농지세 같은 거고, 그게 저기 조선의 3대 세금 중에 첫 번째 조세입니다. 되셨죠? 이게 가장 기본세예요. 농업국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지금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데요. 옛날에는 국가에서 쓰는 물건을요, 지금 같으면 전부 다 세금 걷어가지고 국가에서 다 돈으로 해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직 화폐가 그렇게 발달 안 했고, 유통도 아직 발달해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그냥 물품대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를 들면은 호랑이 가죽 100장이 필요해. 그러면 호랑이 가죽을 돈 받고 사는 게 아니고 호랑이 가죽 받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현물세죠, 현물세. 그러니까 현물을 받았어요, 세금으로. 그게 조선의 3대 세금 중에 두 번째 뭐라고 쓰였습니까? 곡물이라고 해가지고 지방 특산물을 바치게 한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 그래요. 중세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몸으로 때우는 거. 신역. 몸으로 때우는 거. 예를 들면 성을 쌓는다 그럼 백성들 징발에다가 성 쌓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성 쌓는 거는 굉장히 일회적인 거고, 항상적으로 저 신역의 몫으로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이 바로 군역입니다. 군역. 조선시대 같은 경우 군대살이, 지금이야 군대살이 딱 컨셉 오는데, 조선시대 군대살이는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16살에서 60살까지의 남성은 기본적으로 가서 군대살이 해야 된다. 선생님 국민 개병제 국가래요. 예, 명목상은 개병제 국가인데 실은 모병제입니다. 조선시대. 왜? 실제 가가지고 60살에서 남자들이 가서 군대살이 안 해요. 대신에 뭘 받냐면은 가서 군대살이 하는 몫으로 군포 두필을 받죠. 그리고 군대살이 안 하고 그 군포 두필로 군대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모병제에 갔죠. 그러니까 명목은 개병제인데 현실은 모병제 같은 사회가 조선시대 사회예요. 그게 세 번째, 조선의 3대 세금 세 번째 군역. 장정 16세, 6세의 군대살이 몫으로 대략 군포 두필을 받는 거. 물론 요건 그때그때 따라 바뀝니다. 이게 조선의 기본적인 세금 제도의 뼈대입니다. 농사 현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 아예 현물로 받는 거, 그 다음에 군대살이 몫으로 받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기본은 저 메뉴에 있는 조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세금제도가 맨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조세제도입니다. 그죠? 여기서 세종대왕 나와요. 아까 제가 과전법 하면서 정도전 나왔죠? 세종이 여러 가지 위대한 역할을 지난 시간에 선생님들 배웠을 텐데,
좀 복잡하긴 하지만 세종이 굉장히 고심하면서 만든 정책은 바로 이 조세였습니다. 조세. 조선왕조의 기본 세금. 근데 이거를 제가 교과서식으로 얘기하면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말로 번역기를 달아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세종이 조세 제도를 만든 게 이름이 이제 공법입니다. 뭐 공법 몰라도 돼요. 어찌됐건, 세종 때 기본 조세를 마련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요. 세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기본 세금이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근로소득세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정부에서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떨까? 그게 1결에 10주의 세금을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1결에 10주의 세금? 저도 따로 이렇게 풀지 않으면 잘 몰라요. 자, 일단 1결에 10주의 세금을 거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저기 써놨죠? 1결은 대략 쌀 20섬이 나오는 토지입니다. 1결은 이렇게 정해진 면적이 아니에요. 정해진 생산량이 나오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결이라고 하는 건 면적 단위가 아닙니다. 생산량이 나오는 토지예요. 어느 정도의 생산량? 쌀 20섬. 쌀 한 섬 기억나시죠? 여기 대부분 이제 수강하시는 선생님들 어르신들이어가지고 쌀 한 섬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에요. 쌀 한 섬이 옛날 두가만이라 그랬잖아요. 쌀 한 섬이 두가만이죠? 한 섬이 한 석이에요. 섬이나 석이 같은 말이고 그게 160kg 두가만입니다. 대강. 써놨죠? 그러니까 1결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쌀 20섬이니까 쌀 40가마니가 나오는 토지예요. 그죠? 근데 쌀 40가마니가 나오는 토지가 도대체 감이 안 와다. 저도 잘 몰라요. 농사 우리가 잘 안 지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또 더욱더 어려운 게 지금은 그래도 다 비료치니까 대략 같은 면적에서 같은 쌀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척박한 땅하고 비옥한 땅하고 토지 수확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대강 요걸 평수로 계산하면은요, 아주 기름진 땅은 1500평 정도면은 쌀 40가마니가 나와요. 아주 척박한 땅에서는 한 10,000평 정도 돼야 40가마니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결은 그때그때 달라요. 저 면적이. 그죠? 척박한 곳에서 1결은 한 10,000평 정도 되는 거고요. 비옥한 곳에서 1결은 한 1,500평 정도.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 다음에 10두라 그랬거든요. 10두. 1결에 10두의 세금이라고 그래서 10두라고 하는 거는 두는 말이죠. 말은 대략 쌀 16kg을 얘기하고요. 따라서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컨셉이 와닿죠. 정부안은 쌀 20섬 40가마니 3,200kg. 거기에 대해 그게 나오는 토지에서 쌀 12니까 이건 160kg잖아요. 160kg면 2가마니죠. 그거를 걷는 게 어떻겠냐. 1결에 10두를 걷는다는 건 저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200kg에서 160kg를 걷는 거니까 대략 세율은 몇 퍼센트? 5%죠. 세율 5%, 니네들 생산하는 세율 5%, 그러니까 니네들 생산하는 생산량에서 5% 정도 거두면 어떨까? 요거를 이제 세종이 또 워낙 백성을 사랑하시는 군주시라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요.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렸습니다. 세종 12년 3월에서 8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서 17만 가구, 그 당시로서는 저런 식의 여론조사를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세종은 정말 위대한 임금입니다. 그래서 당시 인구 600만을 가외하면은 진짜 많은 양인 가구들, 그러니까 거의 노비나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봐서 야 이거 어때? 그랬더니만은 어떻게 나왔냐? 조사 결과 궁금하죠? 저 딱 나왔습니다. 반대 98,000호, 찬성 98,000호, 반대 74,000호. 저것도 갈려요. 논이 많은 지역과 밭이 많은 지역이 서로 갈립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찬성 57%, 반대 43%. 요즘도 여론조사 많이 하는데, 저 정도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애매하죠, 이거.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세종이 결국은, 야, 이 정도면 반대가 아직 너무 높아. 그래가지고, 12년에 만 만들고, 여론조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십몇 년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정책을 해보다가 세종 26년에 결국은 절충안을 마련한 게 선생님들이
옛날에 세종 그러면 나오는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이라고 하는 법이 절에서 나온 겁니다. 연분구등, 전분육등이라고 하는 건 조세제도예요. 조세제도. 그래가지고 저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밭을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척박하고 비옥한 정도에서 나오고 거기서 그러면 세금을 10두씩 이렇게 거두는 게 아니고 거기에 1등, 6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풍요의 정도에 따라서 잘 될 때는 20두, 못 될 때는 18두, 16두, 14두 해가지고 최고로 흉년 들었을 때는 4두까지 내려주는 4두에서 20두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세종이 최종적으로 만들었는데 아무리 세종이라도 신은 아닙니다. 이 법에도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냐? 너무 정교해. 그렇죠. 지금도 이게 소득 제대로 밝혀가지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 당시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리 풍년이라 그래도 누가 20도 내고 싶겠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죠. 가급적이면 적게 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세종의 공법, 아까 얘기한 세종의 조세, 제1세금은 뜻은 좋고 과정도 좋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너무 이상적이어가지고 점차 자연적인 추세가 하향 평준화되는 추세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세금에 대해서 우리는 복잡한 심정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정부에서 세금 많이 때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예. 저 당시도 당연히 마찬가지였고요. 하향 평준화 되는 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심리였는데 이게 과연 좋을까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세금을 많이 안 내면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좋지도 않습니다. 역사의 결과는 되게 그래서 이건 좀 복잡 미묘한데 좋을까요? 나쁠까요? 누가 이득 볼까요? 자, 이런 문제를 안고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제가 이제 방금 조세 하향 평준화가 세종이 만든 공법에서 첫 번째 세금인 조세가 하향 평준화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결국은 또 다른 폐단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16세기, 이제 세종은 15세기 때분이에요. 이제 세종 때 이렇게 세금 만들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곡물, 현물로 받고 뭐 하는데 점차적으로 첫 번째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가 하향 평준화가 돼서 점차 어떻게 돼버리냐면요. 10두는 고사하고 최저 세율 1결당 4두로 점차 여기는 힘 있는 세력부터 힘 있는 쪽부터 토지 많은 가지 쪽 여긴 세금이 엄청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부터 계속 어떤 식으로든 뭔 식으로든 얘기해가지고 가니까 4두로 거의 관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17세기 초반에 가면은 아예 그냥 야 조세는 1결당 4두 복잡해. 4두에서 20두까지 잡아놨던 거를 애초에는 한 10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던 거죠. 그죠? 그게 4두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부실하게 되는 거죠. 뭐 해야 될 게 많아요, 국가는. 뭐 왕실에도 써야 되지만 공공기관들도 운영을 해야 되고 뭐 군대도 운영해야 되고 뭐 개보수도 해야 되고 뭐 아전들도 월급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전체 국가 재정이 10두 정도로 맞춰놨던 게 4두니까 반 이상이 비어버리는 겁니다. 또 역으로 얘기하면요. 아까 10두가 한 세율 5%라 그랬잖아요. 솔직히 이게 비교를 하면은요. 중국이나 일본에 비교하면 특히 일본은 세율이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였어요. 중세시대. 그러니까 실은 조선왕조는 세율이 기본세가 굉장히 낮은 사회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어디서든지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세금, 제가 아까 제1세금이 조세라 그랬고 조세가 하향 평준화 된다 그랬죠? 제2세금이 곡물로 현물 바치는 건데 제2세금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그러면 근로소득세가 작아지면은 뭐 다른 걸로 국가를 계속 세금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곡물의 비중이 증가하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곡물이라고 하는 거는 조세보다 훨씬 구조상 문제가 있는 세금이에요.
조세는 그래도 딱 기준이 명확해요. 아까 일결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고 토지에서 산출되는 수확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쭉쭉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그게 점점 낮아지는데 곡물은 이거 현물을 바치는 거예요. 현물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들쭉날쭉이에요. 야, 니네 고을에서는 호랑이 10장 바치는 게 니네 1년 단위 세금이다. 근데 호랑이가 잡히기도 하고 안 잡히기도 하고 이렇게 매년 잡히나? 농사는 그래도 비교적 고르게 가잖아요. 호랑이 고르게 안 가지. 산삼 바쳐라. 산삼은 이게 어디 쉽게 캐진대, 이게? 물고기 바쳐라. 물고기 잡기가 훨씬 이게 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곡물의 비중이 커지니까 여러 가지 폐단들이 생기는데요. 일단, 권세가들, 힘이 있는, 내지는 뭐 돈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 곡물에서 빠져나갑니다. 이건 뭐 어느 세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그런 거 빠져나가는 거 많잖아. 그죠? 일단 요런 거를, 그래서 자기가 납부해야 될 거를 상대편에게 전가 씌우는 대납이라고 하는 거. 근데 대납도 문제지만,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저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호랑이 10마리야. 그래서 그 고을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호랑이 10마리 가죽을 딱 했는데, 이거를 요 품질을 놓는 거를 이제 퇴짜를 그냥 놔버리는 겁니다. 야, 이거 제대로 된 거 갖고 왔어도 퇴짜를 딱 놔버려요. 멀쩡한 곡물을 퇴짜를 놔버려. 그걸 이제 옛날 말로 정퇴라 그럽니다. 퇴짜 놓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큰일 나서 세금을 못 내는 거야. 세금을 못 내는 건 큰일 나죠. 그럼 국가에서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럴 때 자기네들이 준비해놓은 호랑이 가죽 10장, 야, 요거 바쳐, 니네들. 그렇죠. 자기네들이 준비한 거를 퇴짜 받았으니까 뭐래도 바치려면 사서라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사서 바쳐야 되는 건 미리 자기네들이 준비한 고가의 액수를 들이미는 겁니다. 아주 고약하죠. 다른 물품을 사놓고 높은 가격으로 납세자에게 덮어씌우기. 요거를 방납이라고 합니다. 납부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덮어씌우는 거. 특히 방납의 폐단이 매우 커서 저 방납을 가지고 4배 내지 5배의 이득을 보는 무리들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곡물의 폐단이 워낙 심해지니까 16세기 중반부터 많은 관료들이, 개혁적인 관료들이 이거 안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거 백성들 너무 피눈물 쥐어짜고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이 생겨버린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현물로 바치는 것 자체가 이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 납부라고 하는 취약한 구조가 문제니까 현물 납부를 다른 방식으로, 그에 해당하는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게 나오게 되고, 따라서 두 번째 세금에 대한 문제가 커지니까 곡물 개혁론, 두 번째 세금이 곡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곡물에 대한 개혁론이 나왔고, 여기서 우리 3강의 주제였던 율곡 이이 선생이 위대한 개혁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곡물 개혁론의 기수가 율곡 이이였습니다. 우리 율곡이 너무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아마 간단하게 이 대동수미법은 넘어갔을 텐데, 율곡 이이가 얘기한 게 대공수미법이라고 하는 정책이었어요. 이거 곡물 개혁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세금제도 개혁이었단 말이에요. 대공수미, 한자로 보면 곡물을 대신해서 수미, 쌀로 걷어들인다 이런 거죠. 대공수미법. 곡물을 현물이 아니라, 현물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호랑이 가죽을 두고서 퇴짜 놓기 편하고 덤탱이 씌우기 편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그 호랑이 가죽 10장에 해당하는 쌀을 바쳐라 이런 얘기. 쌀이 그 당시에 현금이나 거의 다름없으니까. 곡물을 현물이 아니라 쌀로 바꿔라. 그러면은 비교적, 이거는 쌀은 일종의 화폐 같은 거니까, 이렇게 막 그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낮추거나 뭐 하거나 이러기는 어렵고, 정 안 되면 쌀 어디 가서 사다 바치면 되잖아요. 호랑이 가죽은 사는데 너무 이거는 비리가 있으면 쌀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건 화폐처럼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래갖고 이가 대공수입법을 얘기하고요. 이 대공수입법 이후 저 당시가 이제 분당 정치가 시작돼가지고 서인, 동인, 남인, 북인 나올 텐데, 적어도 개혁 관료라고 얘기되는 사람들, 율곡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성룡, 이원익, 조익, 그 다음에 우리 시간에 하게 될 김육, 이런 것 같은 개혁파 관료들은 대개 대공수입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공수입법을 이름을 바꿔서 대동법이라고 되게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얘기했지만 대동법은요, 시행하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100년.
됐다가 안 됐다가 이게 그만큼 또 저항이 그만큼 또 셌던 거예요. 기타 등등 걸리는데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수령 중에 좀 뜻이 있는 수령들, 야 이대면 우리 곡을 망하게 생겼어 저런 국물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수령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아예 대동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사대동이라고 불렀어요. 사대동.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안 되면은 이 지방 차원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수령이 자율적으로 곡물을 현금성 물품으로 대체했던 일종의 자구책이죠, 자구책. 이런 것도 시행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세가 취약해지면서 제2세금의 비중이 높아가고 제2세금이 근데 상당히 납부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두고 비리가 많아지니까 그거를 개혁하려고 나왔던 게 대동법이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잘 보이세요? 이거? 네, 요 영화 이거 한 장면 제가 갖고 왔는데 잠깐 쉬는 타임격으로 잠깐 이 영화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광해입니다. 광해. 광해들 다 보셨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보시면은요, 나중에 보시게 될 때는 제가 했던 요 강의의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서 여기 보면 물론 이거는 이제 가짜죠. 가짜 광해. 그래서 이 픽션이죠. 픽션. 실제 역사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가짜 광해군을 세우게 되는데 지금 이병헌이 지금 광해군인데 이병헌의 이제 무술이었던 저 배우 이름이 뭐더라? 심은혜인가? 하여튼 저 배우가 그 영화에서는 이제 사월이로 나와요. 사월이. 근데 어느 날 광해가 사월이를 딱 앞에 두고 사월아, 너는 어떻게 해서 이 궁중에 와서까지 일을 하게 됐느니?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월이가 이제 자기의 기구한 사연을 얘기합니다. 실은 저희가 어디 저도 오래돼서 정확한 팩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디 뭐 산골에 살았는데 갑자기 산골 사는 저희 집에 갑자기 뭐 생선을 갖다 바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생선을 갖다 바칠 수 있겠어요? 생선 못 바치죠. 그러니까 그거 못 바치니까 어머니는 노비를 끌려오고 아버지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저희 집안 이렇게 풍비박산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사월이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자기 듣다가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 막 울죠. 울면서 막 욕하고 울면서 막 사월에게 동조를 하고 막 사월의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사연을 듣고 그러면서 막 이런 천하의 죽일 놈들, 이런 놈들이 어딨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서 나오는데 이제 조금 이제 들어보신 거 뭔지 알겠죠? 그때 사월이가 억울하게 당했던 게 바로 뭡니까? 곡물입니다. 물론 산골 사는 백성에게 뭐 생선을 바쳐라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지만 어찌됐건 터무니없는 곡물을 바치게 하거나 혹은 곡물을 제대로 납부를 못해 터무니없이 다른 곡물을 사면서 풍비박산 나는 사례는 당시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해서 개혁가들이 바꾸자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현물을 납부하는 거를 일종의 화폐 같은 거, 누가 봐도 야르를 부리기 어려운, 비리를 부리기 어려운 그런 것들로 바꿔서 내게 하자. 뭐 쌀, 그럼 이제 대동미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면포도 일종의 화폐 기능을 하던 거니까. 그 다음에 돈, 그럼 이제 대동전이 되겠죠. 이런 걸로 받는 제도인데, 그러면은 예전에 호랑이 가지고 10장을 바치던 거를 뭐 쌀이나 뭐 포로 바치는 건데요. 그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호랑이 10장에 해당하는 거를 뭘로 환산을 해가지고 호랑이 10장은 쌀 얼만큼에 해당한다. 그 기준을 토지로 잡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일결을 가진 사람들은 곡물 몫으로 니네는 12두를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까 제1세금이라고 얘기했던 조세하고 거의 성격이 같아진 거죠. 아까 조세 그랬잖아요. 1결당 4두로 거의 고정돼 버렸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곡물을 따로 내야 됐었는데 곡물을 현물로 바치지 않는 대신에 12두 더 내. 이렇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를 경제학에서는 이제 조세가 일원화됐다 그러죠. 기존에는 토지, 현물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번에는 그냥 토지를 중심으로 토지 4두, 현물 12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조세 일원화 정책이고요. 그러니까 조세와 결국 곡물, 제1세금과 제2세금이 통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조선시대 일결의 토지, 그러니까 그 쌀 20선 나오는 토지가 제가 갖고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가 내야 될 세금이 대략 조세 4도 바쳐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동미로 12도 바쳐야 되고, 물론 기타 또 자잘한 여러 잡세들이 붙습니다. 그게 한 4도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일결의 토지를 갖고 있다 하면은 대개 조선 후기에 태어나면은 1년에 국가에 몇 도를 바친다? 20도 정도 바치게 되는 겁니다. 20도 정도 바쳐요. 그러면 20도면은 10%죠. 아까 10도가 5% 정도라 그랬잖아요. 20도면은 한 10% 정도. 제가 조선을 이게 태어나서 1결의 토지를 갖고 있으면 저는 대략 국가에게 한 10% 정도의 세금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제 월급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실은 제 월급이랑 저 워낙 세금이 골치 아파요. 그죠? 예, 제 월급봉투 딱 보면은 기본 뭐 근로소득세 빠져나고, 뭐 의료보험 빠져나가고, 국가연금 빠져나가고, 뭐 연금 어쩌고 저쩌니까 제가 실은 봐도 이게 내 세금이 몇 퍼센트인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 지금도 뭐 한 500 정도 월급 받는다 싶으면은 그 중에 한 100만 원 정도 빠질걸요? 기타 등등, 연금 뭐 이런 거까지 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세율은 아마 10%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센 건 아닙니다. 조선왕조는 국가가 그렇게 세게 세금을 물린 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취약하지. 군대도 약하고 헐렁헐렁하죠. 예를 들면 아전들, 공무원들 중에 아전들한테 조선왕조는 월급을 못 줬습니다. 국가에서 월급 줄 만한 재정이 안 됐어요. 하여튼 뭐 기타 등등 좀 복잡한데 그 정도 가면은 어찌됐건 요 정도로 바치고요. 따라서 현물이 사라지고 쌀, 포, 전 이런 것들이 현금처럼 사용이 되니까 유통도 굉장히 일원화되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국가 재정도 그럭저럭 메꿔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금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도 메워주고 비리도 많이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대동법이 누가 봐도 합리적인데 이게 시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 율곡 2가 대동법을 주창을 하고, 아까 봤던 뭐 조익이니 이원익이니 뭐 김육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대개 그 시행 과정을 보면은요, 1608년에 광해군 때 가가지고 한백겸이나 이원익 같은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일단 경기도에서 시행이 되고, 광해군 본인은 이거 별로 그렇게 찬성을 안 했습니다. 어찌됐건 근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경기도에 시행하고 호응이 좋았어요. 그럼 이걸 이제 넓혀야 되는데, 넓히는데 하자 말자 뭐 했다가 그랬다가 결국은 언제 가가지고 거의 결정적으로 대동법이 대세를 자리 잡냐면은 1650년대. 한 3, 40년 흐르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일도 많았죠. 인조반정도 있었고, 병자호란도 있었고, 등등이 있었지만, 효종대 가가지고 오늘의 주인공 김육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효종대에 상당히 넓어집니다. 이게 대동법이 결정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이제 대동법은 대세다, 이걸 만든 게 김육이에요. 김육이 어디 했냐면 충청도하고 전라도를 시행했습니다. 한 40년 지나서 처음 율곡이 얘기한 지 몇십 년 지나서 광해군 때 첫 시행이 되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한 40년 지나서 효종대 김육에 의해서 국토의 한 반 정도 이제 실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7세기 후반에 경상도, 18세기 초반까지 가 숙종대에 결국 이제 전국 시행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작해서 전국에 대동법이 완전히 정착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대략 100년. 200년은 아니고요, 100년. 왜 그러냐면 이 1608이 17세기 초반이니까. 17세기 초반에서 시작돼서 18세기 초반에 가서 됐으니까 대략 100년. 조선왕조는 굉장히 신중한 사회였군요, 선생님. 신중한 게 아니라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넓힌데 그만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였을까? 왜 100년씩이나? 일단 기본적으로 대동법은 결을 단위로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하고는 이제까지 토지하고는 무관하게 현물 납부를 뭐 마을 단위로 하거나 기타 등등으로 했었는데, 그게 토지를 기준으로 되니까
기본적으로 대토지를 가졌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발이 무지하게 셌는데 대동법 자체의 명분은 너무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대동법 자체가 워낙 공물의 패단이 셌고 대동법으로 가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대동법을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아요. 대동법을 대놓고 반대하지 않아요. 참 좋습니다, 대동법. 근데 반발은 속마음이고요. 대신에 다른 이유를 들면서 그러나 대동법은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요즘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뭐 현 정부건 뭐 이전 정부건 뭐 앞으로 세워질 정부건 뭐 개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놓고 명분 들어서 반대한 아니면은 시행에서 어려움이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일일이 평가를 안 하겠지만 조선시대 대동법은 명분은 너무나 발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행상의 어려움을 들면서 반대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속마음은 이거였겠죠. 일단 제일 큰 반대 이론은 이런 거였어요. 토지 규모에 따라 상정하기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전에는 마을 단위로 보통 부과를 했었습니다. 마을 단위로. 마을 단위로 호랑이 뭐 가죽 10장에 대해서 니네는 호랑이 가죽 10장.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다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마을의 토지 단위로 바꾸고 토지를 기존의 호랑이 가죽 10장으로 하는 거 뭐 조정을 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대략은 1결에 12도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이건 전국적인 평균이고요. 요거를 이렇게 진짜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세금 정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어렵죠. 그죠? 실제 부과도 지금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조선시대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토지를 그러니까 현물을 중심으로 됐던 게 토지를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과정 그걸 상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려움 하다 보면은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뭔가 덜 된 사람이 있고 더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거가 현실적으로 대동법을 늦추게 하는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결국은 그러면은 현물을 운반하던 거에서 쌀이나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걸 바뀌어야 되니까 쌀을 운반하는 유통로가 좀 잘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산길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닷길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탄탄 대로가 별로 없는 편이었죠.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이제 유통과 보관 운송과 보관, 유통과 보관이죠.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고, 실제 그런 부분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요. 이 실제 대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명분을 내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되게 시행상의 어려움을 두면서 대동법에 대한 반발이 그때그때마다 있었고, 그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결국 차츰차츰 지역을 넓혀서 가게 됐다. 예, 제가 잠깐 이렇게 해서 제2세금에 대한 얘기까지 했어요. 그게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근데 실은 역사는 그렇게 해서 잘 되면서 조선왕조는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됐게요. 예, 그렇게 유지 안 됐죠. 그 다음에 대동법으로 2세금 문제가 대충 해결이 됐을 때 떠오른 거는 제3세금입니다. 그게 군역에 대한 문제예요. 요거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곡물 다음에 세금 문제는 세 번째 3세금 군역이죠, 군역. 아까 제가 신역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거는 뭐였어요? 군포를 다 바쳐야 되는 건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양반들은 바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양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조선시대 양반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원칙적인 의미의 양반과 우리가 떠올리는 양반은 실은 이게 다른 겁니다. 좁은 의미의 양반은 현직 관료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양반입니다. 그런데 이게 차츰차츰 되다 보니까 조선시대는 양반들의 시대잖아. 그때 양반들이 전부 공무원인가? 현직 관료 공무원들? 아니에요. 양반 신분이죠. 차츰차츰 되다 보니까 현직 공무원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사돈의 팔촌들, 할아버지가 공무원이었던 사람, 뭐 기타 등등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사회 관습적으로 양반으로 신분상 법적인 건 아니에요. 신분이라고 하는 관습상 굳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 관료는 한 1%도 안 되는데 그런 양반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한 10% 이상 되는 게 조선시대예요. 그 사람들이 사대부다 그러고 이제 유학 공부하면서 나 과거 준비한다 그러면은 실제 생산이 없어도 이 사람들은 그냥 양반으로 치부되던 사회가 조선시대입니다. 넓은 의미의 양반이죠. 좁은 의미의 양반과 넓은 의미의 양반인데 넓은 의미의 양반은 신분상의 양반이에요.
이 양반인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를 안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치면은 관직이 아닌 양반들, 신분상의 양반들은 전부 군대를 가야 돼요. 근데 안 가는 겁니다. 지금도 살살살살 군대 빠지는 힘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조금 빠지기가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조선시대는 그게 더 노골적이고 신분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반들이 군역에서 빠지는데 이게 아까 봤듯이 퍼센티지가 1% 단위가 아니고 10%, 막 15%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역 자체에 큰 이것도 국가재정에서 빠지게 되는 거고, 한마디로 군역의 불균등이죠, 불균등. 이거를 그러니까 균등하게 가자. 지금도 세금은 공평한 세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누구나 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조선시대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직 관료가 아닌 양반들 있잖아요. 현직 관료는 그래 빼줘. 그거는. 현직 관료들은 공무원 특권이니까 빼주는데, 아닌 양반들은 군포를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거죠. 국가에서는 하고 싶어요. 국왕들도 하고 싶어요. 근데 하기가 힘들어. 왜? 10% 정도 되는 기득권들의 저항이 워낙 만만치가 않거든. 그래서 실은 가장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호포론이라 그래가지고 호 단위로 군포를 매기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 이렇게 빠지는 거 말고 그냥 호로 따다닥, 호는 딱 이게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거잖아. 그 단위로 군포 매기자. 근본 대안이지만 호포론은 결국 시행 안 되고 대원군 대에서야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18대기에 가가지고 군포 문제를, 군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조대 했던 가장 큰 개혁책, 대동법에 버금가는 개혁책으로 선생님들이 들어본 게 뭐죠? 균역법입니다. 균역. 이 말만 들으면 딱 알 수 있잖아. 균역이 뭐예요? 역을 고르게 한다. 그때 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군역이에요. 군역. 군역을 고르게 한다. 간단하게 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양반에게도 군역을 넣자. 그게 균이잖아. 양반들 안 지는 걸. 그런데 그렇게 호포론처럼 그렇게 일반 양반 다 못하고요. 일반민의 군포는 경감을 해도 돼. 양반 전체가 아닌, 양반 전체로 가야 되는데, 아니, 일부에게만 징수 선무군감포라고 해가지고, 그걸 어염선세 부과하고, 그래서 조세 불균이 좀 완화했는데, 예, 그래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왜 어려웠을까? 양반의 반발이죠. 이때 양반들의 반발 논리가 이거예요. 조선의 원기는 사대부에게 있다. 그런데 사대부가 평민들과 다른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군대 안 가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가면 군대 가고 우리가 군포 받으면 우리가 군인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평민들하고 똑같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민들에게 능멸을 당한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이 조선의 주인이 바로 우리 사대부들인데 우리가 평민들에게 능멸당하면은 우리가 조선의 근본 기강이 교란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논리. 지금 보면은 조금 우습지만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가졌던 지배층으로서의 위세가 막강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논리가 이런 식이었고, 결국은 그래도 영조는 그럭저럭 했죠. 근데 이제 19세기 가면은 이렇게 해놨던 대동법이건 균역법이건 그나마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 이렇게 평등하게 했는데 19세기 가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앙정부 자체가 부실하게 되고 세도가들이 빈발하고 매관 매직이 막 나오고 기타 등등 되니까 이런 감시체계가 이완하고요. 그러니까 흔히 삼정문란이라고 얘기했던 전정, 군정, 환정의 문란이 지속이 되는데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전정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이렇게 불렀어요. 제1세금이 조세라 그랬죠? 제2세금이 대동이었죠? 이게 합쳐졌죠? 그게 결국은 대동법으로. 그걸 전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군역을 이렇게 한 그걸 군정이라고 불러요. 군정도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백골진품, 황구첨정 막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 얘기하면 기니까 그냥 요 정도 넘어가고요. 기타 황국의 문란도 생깁니다. 황국은 지금으로 치면은 복지를 위해서 마련해준 제도인데 지금도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복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국민연금 월급에서 많이 뜯겨 나가잖아요. 그죠? 마치 국민연금이 군조세처럼 돼 있죠. 지금도. 그 당시도 환정이 그랬습니다. 근데 요것도 굉장히 부실하게 되면서 요 세 가지가 문제가 되고 결국 요거 해결 못하니까 조선왕조는 운명을 다하게 되는 거죠. 자, 김익란 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좀 전반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1580년에 태어나셔서 1658년에 돌아가셨어요. 오래 사셨네요. 그죠? 78세를 살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1658년 그냥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저 때가 격변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격변했나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그냥 저기다 동아시아 전환기, 심지어 조선 역시 재생인가 아닌가, 조선도 다시 살아나느냐 마느냐의 이 시기였어요. 일단 김익이 살았던 시기 쭉 한번 큰 사건들 한번 정리해볼게요. 1592년에서 1598년까지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김익이 1580년에 태어났으니까 몇 살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겁니까? 12살. 예, 12살. 우리나라는 13살. 그래가지고 청소년 시절에 임진왜란 겪었습니다. 그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임진왜란 겪었고요. 임진왜란은 워낙 큰 사건이니까 동아시아 세계대전이죠. 명과 조선이 승리하긴 했고, 요게 이제 명나라 중심으로 가게 되는, 조선 사람들에게 명나라에 대한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는 식의 큰 부채감을 안긴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토요토미 히데요시 막부는 이제 무너지고, 일본은 자기네들 내란 거쳐가지고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임진왜란 끝나고 몇 년 안 지나서 1603년에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성립되죠. 그리고 그 막부 체제가 몇 년을 갑니까? 한 250년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뒤집어졌어요. 자기네들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뒤집어져가지고 도쿠가와 막부로 가버렸습니다. 거의 나라가 바뀌는 변화를 일본도 겪었죠.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의 경우에는 광해군이 즉위했고, 아까 경기도 대동법 실시 잠깐 봐서 뭔가 광해군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막 궁궐도 짓고, 대동법도 실시하고, 신리외교, 줄타기외교 막 이런 것도 하고 했지만은 상당히 파격적이어서 그런지 결국 사대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광해군은 쫓겨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조반정 들어섰고, 인조반정 들어서서 인조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제 명나라와의 외교권을 강화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후금,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여기하고 그렇게 딱히 적대적일 것도 없는데, 실제로 후금이나 청나라 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선은 언젠가는 손을 보긴 봐야 돼요. 왜 그러면 얘네들은 주적이 어딥니까? 명나라예요. 그죠? 명나라랑 하려면 자기네들 배후에 있는 조선을 일정 정도 안정시켜 놓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명나라가 잘못하면 배후를 튀겨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묘호란, 병자호란, 조선의 외교력도 물론 문제지만 실은 후금, 정묘호란을 일으킨 후금, 병자를 일으킨 청나라 자체가 조선을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요.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은 청나라 건국해가지고 병자호란 일어났고, 전격적으로 청군이 내려와서 조선은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알죠? 이제 항복. 그래서 명나라가 아니라 청나라에게 사대를 하는 그런 덱이 됐고, 병자호란 끝나고 결국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명나라는 아웃되고 중국의 청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결국은 임진왜란 겪고 얼마 안 지나서 명나 청나라가 바뀌는 그 시대를 겪었어요. 당연히 저런 거를 김육은 본 거죠. 임진왜란 겪고, 광해군 정권 겪고, 그 다음에 인조 정권 들어오면서 심지어 병자호란 겪고, 명나라, 청나라가, 어찌됐건 저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은 명나라에서 청나라가 교체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이제껏 세계의 중심에 자리잡았던 미국이 완전 몰락해버리고 중국이 완전 떠버리거나 이 정도, 예를 들면 빅토리아 영국 제국이 몰락하면서 무슨 어디가 떠버리는 약간 이런 정도의 그 당시엔 세계사적인 사건이 명청교체였어요. 결국은 일본이나 중국이 저 김익이 살았던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왕조나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는 걸 보는 거고, 조선 역시도 조선도 두 번이나 지금 겪었잖아요. 임진왜란 겪었고 병자호란 겪었어요. 그럼 조선은 어떻게 재건될 건가? 재건 못하면 조선도 새로운 왕조 안 나타나리란 보장 없겠죠.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김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익은 뭔가 조선의 재건을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고요. 거기에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의 대명사가 김익이었고요. 그게 결국 명청교체 일어나고서 얼마 안 지났다가 이제는 대동법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고 조선이 살고 죽는 의 문제로 봤던 거죠. 세금제도 개혁하고 민생 챙기지 않으면 조선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게 대동법이었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김육은 대동법을 시행하고 나서, 대동법 전라도에 시행하고 난 그 해에 김육은 세상을 뜨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 김육의 시대를 잠깐 제가 대동법 내용을 잠깐 봤었고, 일부에서, 그리고 김육이 살았던 시대의 배경이 어떤 격동들이 있었는지 봤고요. 이제 김육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잠고 김육, 어떤 분인가,
이 양반의 본가는 이제 청풍 김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말하자면은 고조부가 누구냐, 조광조하고 함께 개혁정치 주도하다가 자살했던 분이세요. 김식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양반의 이제, 말하자면 뭐예요. 현손입니다. 그런 이제 의식이 있는 거죠. 사대부고 내가 이제 기묘 명예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요. 성혼의 문인이었고, 대개 당파로 보면 서인 계열이긴 했는데, 그렇게 당파색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임진왜란 겪었고, 임진왜란 겪었고, 임진왜란 때 누구나 다 비극을 겪었겠지만, 김육 본인도 임진왜란 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임진왜란 끝나고인가? 하여튼 그때 다 어머니 전후에서 하여튼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고모부에게 의지했는데 그래서 조금 일찍 과거를 준비해서 일찍 가지는 못했고요. 26살이 됐을 때 인제 소과 이제 대과를 합격해야 이제 비교적 우리가 문과 합격이 되는 건데 소과를 합격해서 성균관에 입학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한 20대 중반에 굳이 따지면 이제 국립서울대학교에 들어간 거죠. 성균관에 들어가서 이미 명망으로 보거나, 아니면 나이로 보거나, 말하자면은 상당히 학생회장 정도의 말하자면은 그런 명망을 지닌 사람이었고요. 요때가 이제 30대 초반에 광해군이 이제 광해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지만, 김육은 서인이었고, 기본적으로 광해군에 반대를 했고, 특히 광해군 시기에 이제 살림으로 유명했던 정인홍이라고 하는 유학자에 대해서 이제 조식의 수제자였는데요. 이 정인홍을 이제 굉장히 격렬하게 탄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해군의 미움을 받으면서 잠시 이제 너 내려가 있거라. 지금 너 광해군 정권에서 너무나 미움받아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비교적 똑똑한, 젊은 엘리트들은 다 겪을 수 있는 일인데, 김육이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한 게 내려간 겁니다. 34살에 광해군 정권에서 이 사람은 출세가 거의 게임 끝났어요. 그래서 경기도 가평의 잠곡이라는 곳에 내렸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고모부 임경홍이라는 분의, 땅이 있던 곳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고모부한테 빌부터 얼마나 어떻게 자기가 열심히 근로해서 살아야죠. 여기서 아마 김육은 굉장히 큰 경험과, 이게 자기가 스스로, 이 개혁에 대한 꿈, 그리고 개혁적인 구상 이런 걸 가다듬는 것 같아요. 10년간 농사를 아주 살뜰하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진짜 육체 노동을 하면서, 민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을 했겠죠. 이거는 믿을 만한 얘기는 아닌데, 김육 집안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도 하고, 정말 진짜 직업에 귀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육은 농사도 짓고, 심지어 숯을 구워 팔아가지고, 동대문까지 친히 지고 와가지고, 가평에서 동대문까지 그렇게 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부지런하게 동대문까지 와서, 숯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일화입니다. 하여튼,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부지런하게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특히 농사 지을 때 여러 이제 일화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선조의 사위였던 신익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집안하고 김육 집안 나중에 대대로 이제 교분을 맺게 되는데, 신익성은 어쨌건 임금의 부마 아닙니까? 김육이 높은 선비긴 하지만, 그래도 임금의 부마가 귀인이에요, 귀인. 그 당시로 볼 때는. 귀족이죠. 찾아왔는데, 그래서 부인이 막 놀래가지고, 부인이 귀인이 왔다고 전갈해서 그랬더니만은,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다가 갑자기 이게 친구긴 하지만 귀족이 오니까 의관을 급히 보냈다 그러는데, 김육은 이제 사람이 성격이 소탈하고, 그랬던지, 자신이, 저 사람들 농사 짓는 거 다 아는데, 그러면서 무슨 의관이 필요 있냐, 일하던 옷 그대로 맞이하고, 대화할 때는, 그냥 얘기하면서 계속 자기는 일을 한 거예요. 한술을 더 떠서 일하니까, 신익성이 밭두렁에 그대로 앉게하고 하던 일을 계속 하니까, 이 선조의 부마가 김매는 방에다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면 담소를 할 정도였다, 이런 일화라든지. 그래서 어찌됐건 김육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민생을 어떻게 챙겨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김육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장유라고, 요 사람들, 최명길, 조익, 장유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이념가 형이라기보다는 약간 실무 개혁가들 형 관료들인데요. 어찌됐건 장유가 김육에 대해서 이런 험난한 상황에서 천하를 경륜할 준비를 축적하면서 공공한 생활을 달게 여긴다, 아주 좋은 글을 남기고, 이렇게 자기를 잘 준비를 한 사람이 때를 만나면 마치
용이 돼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경륜을 잘 편다. 이런 식의 글을 이렇게 지어주기도 합니다. 광해군이 있는 동안에 김유기의 인생은 아마 안 팔리고 아마 이쯤 됐으면 그냥 제하에서 선비처럼 늙다가 농사 짓다가 그냥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잠깐. 요거는, 김유기 그래가지고 가평에 잠곡에서 은거하고 농사 짓고 했는데 정확히 어디 지역인지는 아직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대개 잠곡의 은거지에 숙종대 잠곡서원이 설립이 돼요. 그래서 이 조선 후기 지도에 보면은 이게 지금 가평구 해동지도라고 하는 곳에 나온 가평군 지도거든요. 가평군 지도인데 이게 지금 춘천 지역에서 지금 내려오는 요게 지금 소양강이라고 돼 있죠. 소양강 흐른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춘천계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춘천. 여기 화학산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춘천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홍천 쪽으로 가는 그 길. 요게 서로 만나가지고 지금 북한강으로 쭉 와가지고 서울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대강 어디 쪽이냐면은 저기 청평역 있는데 대성역 다음에 청평역이잖아요. 그 어디쯤에 잠곡서원 요게 지금 요게 잠곡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곡서원이 그 어디쯤에 세워졌었고요. 지금의 청평면 있는 쯤에. 근데 이 서원은 19세기 이제 대원군 때 서원이 철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없어져가지고 찾다가 이제 후손이나 이런 학자들이 찾아가지고 요 서원지로 있었던 곳을 추정되는 곳에 이렇게 비석도 세우고 그랬는데 비교적 최근에 그거 좀 위치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학설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현재 잠곡선이 있던 곳, 잠곡선이 바로 김유기 잠곡 시절에 이제 농사지었던 곳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이곳이다라고는 얘기를 지금 못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청평 있는 그 얼음에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옛날 지도에 표시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딘지는 정확히 모른다. 이 정도로 제가 그냥 소개를 드리고요.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돼 있던 와중에 이제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김유군, 광해군 초반에 말하자면 굉장히 광해군에 세게 맞서가지고 학생 신분에, 말하자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학생운동권의 이제 중심 인물이어가지고 많이 정권에 찍혔다가 이제 내려가가지고 저기서 농사 짓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정권 바뀌고 인조정권이 들어서게 되니까 야, 김육 데려와. 그리고 재빨리 승진시켜서 쟤를 어떻게 이제 든든한 서인에 말하자면은 엘리트로 만들어야 되겠다. 기둥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논의가 당연히들 있었죠. 아까 봤던 최명길이나 조익 이런 사람들이 다 인조반정에 참여했던,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특히나 최명길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인조반정이 되고 난 다음에 김육은 이제 자의반, 타의반, 이제 드디어 문과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45세에 비로소 문과 급제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급제한 걸 문과 한 거는 속과에서 성균관에 입학한 거였고요. 속과 합격한 사람이 대과를 합격해야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과 급제가 되는 거거든요. 33명 뽑는 그거는 언제 한 거다? 20년 지나고 나서 속과 합격하고 20년 지나고 나서 45세에 문과 급제를 했는데 그동안 잘 갈고 닦았는지 이제 벼슬은 차츰차츰 잘 올라가게 됩니다. 능력을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1636년 병자호란 직전에 57세가 됐어요, 이미. 이때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는데, 요 사신이 조선이 공식적으로 명나라에 보낸 마지막 사신이 김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외교에도 능했고, 가서 보고, 여러저러 일들을 했는데 이미 병자호란으로 이제 조선을 항복을 하게 되는데, 김육이 이제 이 시기에 가서 본 게 명나라 말기죠. 그러니까 명나라는 결국 10년 후에 망하게 되죠. 김육, 병자호란 10년 후에 망하게 되니까. 그 명나라 말기의 혼란상. 결국은 명나라는 자체 개혁 못하고, 솔직히 말하면 명나라가 청나라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명나라는 농민군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군들이 이미 명나라 그를 무찌르고, 청나라가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명나라 복수를 해준다면서 이자성 농민군을 무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는 굳이 따지면 청나라에서 망한 게 아니고 자중질환으로 망한 겁니다. 자체 농민군에게 망했어요. 어찌됐건 김육이 그 명나라 말기에 타락상 이런 거를 절감을 했죠. 가서 보고 이 나라 오래 못 가겠구나. 강력한 대역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명나라 걸 나는 거죠 지금. 병자호란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됐고. 그러니까 김육은 어찌됐건 병자호란에서 조선
이 말하자면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고 또 명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그 와중에 조선은 결국은 그럼 뭐 청나라랑 계속 전투를 할 건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선의 내부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뭘 했냐 이거는 저희가 뭐 크게 얘기 안 하고요. 김육이 57세 병자호를 한 직후 이후에 어찌됐건 점점 중요한 관리가 되면서 대개 김육이 여러 가지를 이제 개혁하고 일부 실현하고 일부는 실패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개혁을 보면 대개 하나로 꿰어집니다.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대개 이제 실용적인 개혁책을 건의를 하고 민생을 중시하고 생산력을 중시하는 그런 개혁책을 건의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 개혁을 이렇게 한 꾸러미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버리면은 생산력 증대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을 이렇게 더 증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강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국가의, 말하자면 재정을 확충해야 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생산 증시, 재정 확충, 수차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은 그 농사 때 제일 중요한 게 물 관리거든요. 물 관리를 위해서 그 물 이렇게 잘 퍼나를 수 있는 기계. 그래서 되게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이 수차를 이용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농업 기술을 말하자면은 개선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이게 생산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통 말 그대로 이 혈맥을 잘 고르게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수레를 사용한다든지 화폐 유통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화폐 사용을 실험해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결국은 이제 숙종돼 가지고 화폐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생산력이 잘 되고 유통이 잘 되고 나면은 이게 말하자면 그 백성들의 경제생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는 거예요. 살림살이가 나아지는데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국가가 세금을 그거 다 쪽쪽 빨대 뽑아먹는 게 아니고 세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쳐야 되죠. 그게 결국은 다시 또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하니까 이건 세금 제도가 대동법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기타 뭐 백성들에게 정보를 잘 알려준다든지 뭐 이러기 위해서는 활자 개량도 해야 되고 이게 다 세종때도 다 비슷한 역할들을 했었던 거예요. 김육도 마찬가지예요. 활자 개량하고 그리고 그 당시의 달력은 지금 달력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 당시는 농업사회고 농업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절기를 계산을 해서 언제 어떻게 농업을 짓는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정확한 절기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따라서 정확한 달력, 정확한 역법, 요즘으로 얘기하면 제대로 된 기상정보 알려주는 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정확한 달력을 보니까 있었어요. 청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청나라에서 명나라 수사들, 그러니까 명나라 서양 선교사들 이때 비로소 서양 천문학이 동양 천문학을 이제 거의 역전해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명나라 말기부터 되게 서양 천문학이 동양 천문학보다 훨씬 더 정교해지고 더 정확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서양 천문학의 성과를 받아들여서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기에 동양에서 가장 정확한 역법이 탄생해요. 그게 시언역입니다. 지금도 우리 음력 쓰는 게 시언역에 따라 쓰는 거예요. 시언역도 김육이 과감하게 주장해서 받아들입니다. 근데 다른 거는 선생님들이 그럴 수 있겠다 쳐요. 뭐 수차, 뭐 수레, 대동법, 활자. 당시 조선이 병자호란으로 당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명나라, 청나라가 고쳤는데 기본적으로 조선의 조야는 청나라에게 힘이 꿀려가지고 우리가 청나라에게 사대는 하고 있지만 마음이나 정신이나 이런 것은 절대 청나라를 우리 인정 안 하겠다가 일반 백성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대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청나라가 만든 달력, 이건 기본적으로 그거 쓰자 그러면 욕받이 되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욕받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념적으로 청나라 미워할 수는 있다. 그래, 마음대로 가. 그렇지만 청나라에서 만든 거라도 실용적이고 민생에 도움되는 거는 과감하게 가져다 쓰자. 이게 김육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당시 청나라에 대한 적대감이라고 하는 거를 고치되어 있던 시절에 청나라에서 만든 달력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건 굉장히 과감할 정도로 필요하지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그런 걸 과감하게 한 게 김육이 얼마나 실용적이면서 이제 이 민생을 위해서 고군분투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김육이 가장 결국은 이제 최대의 성과를 거두고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이거는 개혁의 대세다 이렇게 만든 게 대동법이었습니다.
그 김육이 그런 김육도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은 자기가 영의정되고 나서 비로소 몇 년 동안에 계속 반대에 논쟁하고 심지어 이 산당이라고 했던 김상원, 김집, 송지열이 묶인 이념파들이에요. 여기는 서인의 이념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집권 여당이 두 개로 갈라진 겁니다. 서인이 저당 인조에서 효종으로 갈 때 집권 여당은 서인이었거든요. 서인이 김육을 중심으로 한당과 산당으로 갈라질 정도로까지 감수를 하면서 특히 대동법에 반대했던 산당 반대를 하면서까지 몇 년 동안의 논쟁을 거쳐서 효종 2년에 영의정이 되면서 대동법 강력히 주장했고요. 심지어 당이 갈라지기까지 했고요. 그러고 나서 충청도에 효종 5년에 드디어 대동법이 시행됐고 김육은 더 대동법 확대해야 된다고 노력해서 효종 9년에 전라도에 대동법이 시행되고 이걸로 이제 대동법은 더 이상 거스를 수가 없어요. 왜?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그 해에 김육은 별세하게 됩니다. 되게 김육의 일생은 되게 요 정도로 정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분의 일생까지 정리했으니까 어떻게 생긴 분인지, 그 마음은 어땠는지, 외면과 내면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화가 비교적 좀 남았어요, 이분은. 그래갖고,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냐면, 이렇게 생기셨어요. 요 그림은, 아까 그 명나라에 사신 같다 그랬죠? 그때 명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명령광이라는 화가가, 어찌됐건 조선에 굉장히 귀한 사신이 왔으니까 김육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거기다가 글까지 이렇게 쭉 썼습니다. 이 글은 이게 뭐라고 흰 수염과 신선의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잠깐 해석하면은 흰 수염과 신선의 풍채에 덕성이 풍겨나고 군자들이 보면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다 해가지고 글까지 멋지게 이렇게 달아줬고요. 또 중국 화가 호병이라는 사람이 60대에 접어든 김육을 이렇게 멋들어게 또 그림도 그려줬습니다. 여기 소나무가 쫙 있고 거기에 이렇게 한가롭게 의관을 잘 정제를 하고서 거니는 그러한 모습. 원래 요거는 이제 나중에 김육이 나중에 숙종에 말하자면 외증조부가 되는데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여기다 이렇게 김육에 자기의 외증조부 되는 김육에 대한 이렇게 쫙 글도 적어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원래 시를 써놨었어요. 홀로 외로운 큰 솔 아래 학창위에 5권을 쓴 노인이 있네. 이 풍진 세상에 여한이 많아 그림 속 모습과는 같지 않다네 해서 자기 그 신경 진짜 풍진의 세상이었죠. 격동의 세월이었고 이렇게 자기가 겉으로 볼 땐 되게 막 고아하고 했지만 실은 내 마음은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들끓었고 민생을 걱정하고 이러느라고 이렇게 고고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자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건 이제 정승이 되고 나서 아마 찍은 그린 초상화 같은데요. 이렇게 큰 초상화가 현재 남아 있기도 합니다. 아마 한 60대, 70대 정도의 나이에 그린 초상화고 이 부분을 잠깐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번에 김육의 마인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적도 봤고 어떻게 생기신지 분위기도 봤고요. 제가 뭐 김육도 글을 많이 남겼고요. 글을 남겼는데 제가 김육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글을 쓰면서 가장 이 김육의 글을 읽다가 제 마음에 제일 와닿았던 구절은 요거하고 다음에 얘기할 그 구절이었는데 젊은 시절에 자기가 어렸을 때 소학을 읽다가 소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소학이라는 책의 한 구절에서 굉장히 감명을 받아요. 감명을 받고서 평생 말하자면 내가 이런 식으로 살겠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 글인데요. 그 김육, 젊은 시절의 김육에게 감명을 주었던 소학의 구절은 이런 구절이었다 그럽니다. 처음 관직에 오른 이는 진실로 애물하는 마음을 지닌데 그것을 지닌다면은 사람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일명지사, 구 존심어 애물, 어임 필요 소재 이런 이제 글이에요. 관직에 오른 이가 애물하는 마음을 갖는다. 애물, 사랑할 애자에다가 물체할 때 물인데 요거는 번역이 필요합니다. 우리라면 아니 뭐 물을 사랑해? 물건을 사랑해? 뭐 되게 물건을 아꼈나 보지?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저 때의 물은 주체인 나 이외의 거, 외물. 그러니까 타인도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자연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은 타자? 주체와 타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타자 정도로 생각을 하시니까, 나 이외의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 이외의 것에 대해서 뭔가 느끼고, 그것을 아끼고, 그것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것도 약간 이제 너무 러브의 의미가 강하니까, 굳이 따지면, 그 당시에 사랑의 의미는 아끼고, 사랑하고, 요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굳이 따지면 요런 표현이 하면 더 맞을 거예요. 요즘 그러면 사람을 동정하고 그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 요 정도가 그 당시에 사랑의 의미에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나 이외의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아끼고 거기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자기처럼 잘 대해주는 거. 그러면은 그것이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김육이 쭉 씁니다. 내가 이 글을 읽고서 스스로 생각하니까 그런 애무라는 마음의 저게 지금 관직에 오르니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고 그리고 그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구제해주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그런 일 또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실효성을 내려면 또 관직이 올라야 되고 이게 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매번 그래서 예책을 볼 때마다 애물과 재인 애물은 마음이고 재인은 구체적인 실천력이죠. 동정과 연민을 가지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마음 이거를 내가 평생 간직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어렸을 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애물과 재인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기록하였고 옛사람의 의혹을 풀고 근데 이제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본 거야. 옛사람이 의혹을 풀고 간사함을 밝힌 도 기록해서 그 아래에 붙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애물하는 마음은 인이고 재인하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그걸 의고 그 다음에 통찰력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지다. 그래서 자기는 인과 의와 지가 겸비한 그런 인생을 살겠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동정과 연민하는 마음을 품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실용적인 효과를 내고 그 다음에 겸비해서 통찰력, 성찰하거나 잘 갖추는 그런 지혜도 갖추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의 어떤 평생 입지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이가 70대 가지고 이 사람은 평생 개혁의 가장 큰 개혁, 대동법을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만들고 그 온갖 만신을 뚫고서 정말 충청도의 대동법을 시행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인생 70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가서 막 광해군 때 대들어도 봤다가 뭐 10년 동안 농사도 지어봤다가 명나라 망하는 것도 봤다가 조선이 망할 뻔한 것도 봤죠. 기타 등등등 하고 나서 수많은 또 이런 여러 가지 개혁책을 하고 효종 때 또 영의정이 되고 나서 개혁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또 산당이랑 싸우고 했다가 드디어 충청도에 대동법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호서, 충청도 지방이죠. 호서, 대동, 절목. 호서, 대동, 절목이 대동법 시행 법령이에요. 충청도 대동법 시행 법령에 이제 자기가 서문을 썼습니다. 서문 쓰면서 아까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지향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아마 자기가 가장 큰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지향을 나이 70 넘은 영의정이 쭉 쓴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자기 개혁의 어떤 정신을 정리하는 글로 쓴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그래서 참 좋은 글 같아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현의 법은, 성현의 법은 여기서 이제 공자맹자 이런 분들이죠. 유학의 성현이니까. 공자맹자의 법은, 유학의 법은 오로지 백성들에게 은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일 뿐이다. 공자맹자만 그렇습니까? 모든 종교, 모든 이게 결국은 다 사람들이 편하게, 평화롭게 사는 걸 지향하는 거겠죠. 세상의 학자들은, 여기 유학자들이겠죠. 서책에 실린 것들을 주워받아서는 성의하고 정심하면 천하와 국가를 잘 다스려질 것이다 라고 입에 올리기만 한다. 그러면서 실무에 여념없는 자들을 공리를 추구한다고 비웃는다. 이게 당시의 일반적인 유학자들의 모습이에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 사람, 송시열 같은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성의하고 정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유학의 경전 중에 대학이라고 아시죠? 대학. 노노맹자 중용 대학 할 때 그 대학 맨 앞대머리에 사대부는 모름지기 일해야 된다 하면서 팔조목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하자면은 선비가 태어나서 해야 될 일, 그거를 8개의 조목이라고 했거든요. 그 중에 4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하는 얘기입니다. 뒤에 거 4개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예요. 대학에 나온 말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근데 실은 뒤에 거 4개가 수신제국 치국 평천하, 앞에 거 4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8조목이라 그랬으니까. 그거 혹시 아시는 분? 대학 8조목? 네, 경물치지, 성의정신. 경물치지는 들어보셨죠? 물에 다가가서 나의 지혜를 다하고 성의하고 정심하는 것, 내 뜻을 다하고 마음을 가지러니 하면은 그러면 수신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치국하고 평천하는 것.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요게 대학 8.5개예요. 그러니까 자, 그걸 알고 보면은, 자, 이거 조금 해줘. 세상의 학자들은 서책에 실린 것을 주워 담아서는, 그러니까 책만 보는 거야, 얘네들은. 책만 보고, 공자님이 얘기하신, 대학에서 얘기하신, 경물치지, 성의정신, 수신제가, 치국, 좋네. 그런 것만 하면은, 천하와 국가는 잘 다스리고, 한마디로 대학을 입으로만 딸딸 외우는 애들을 깐 거죠. 입으로만 서책을 외우는 애들, 유학의 경전을 외우는 애들 깐 겁니다. 잘 다스려질 거라고 입에 올리기만 한다. 근데 나는 그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실질적으로 가서 넌 실무를 해라 이거예요. 실무를 하면은 공리라고 비웃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잘 다스려진다는 건 결국 현실로 드러나서 현실에서 뭐가 그걸 자꾸 마음 당다고 입으로만 얘기한다고 마음이 닦아지는 건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어찌 마음을 합하여 나라를 위하는 도리인가? 나는 어리석고 생각이 얕아. 지금 이 70대 노 관료가 썼는데도 자기는 어리석고 생각이 얕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유학경전 달달 못 외워, 나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 학문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 다만 바라는 바는 마음을 바르게 해가지고 일처리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니 절약하고 백성을 아끼고 부역과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그게 진짜 유학자가 할 도리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허하고 멀리 있는 것을 추구해서 뜬구름과 같은 것은 승성하고 싶지가 않다. 유학의 경전만 외워가지고 달달 얘기해서 임금님한테 임금님 성의정신 경물치지 하시면 세상은 잘 다스려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나는 구체적인 실무를 하고 뜬구름 같은 것은 승성하고 싶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을 70대 후반에 지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대동법을 했고 그 김육의 이런 대동법이 효과를 보게 되니까 김육 죽고 난 다음에 효종 10년에 대동법 시행을 기념해서 이런 비석을 세웠습니다. 지금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데요. 이 비석의 이름 흔히 그냥 대동법 시행 기념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건 현대적인 말이고 정확한 원래 명칭은 김육 대동균역 만세불망비 요겁니다. 김육이 대동법을 시행하고 어찌됐건 세금 제도를 잘 고르게 한 거니까 균역이라고 얘기를 했고 만세토록 잊지 못할 김육의 저 커다란 업적은 만세토록 잊혀지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의 비석도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김육의 아들이 이제 김우명이라고 하는 김육은 아들을 둘을 뒀어요. 김자명하고 김우명을 뒀는데 그 김우명이 자기 아버지의 관직 생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에 대한 얘기니까 좋은 글만 썼겠죠. 그죠? 정사를 올바르게 근본으로 삼았다.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쳤다. 패단을 개혁하고 백성을 구하는 건 이건 정확히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당파에 얽매이지도 않았다. 그 다음에 인민의 해로우면, 그러니까 인민의 민생을 가장 중심에 놓고 여러 가지. 임금을 삼아 국가의 실용에 절개를 안 했다. 좋은 말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저희가 김육의 인생을 제가 너무 자세하게는 안 했어요. 너무 자세하게 안 하고, 쭉 한번 그 시대와, 이분의 어떤 인생 좀 보고, 진짜 외면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좀 보고요. 김육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몇 편의 글을 좀 잠깐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명총교체 이런 국제적인 사건들이 막 있으면서, 일본도 결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중국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아예 왕조가 교체돼 버렸고요. 그죠? 조선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맞았다는 거는요. 조선이 크게 흔들린 겁니다. 진짜 펀치 2대를 크게 맞은 거예요. 그럼 조선이 뭐 물론 조선이 새 왕조가 세워지진 않았겠지만 새 왕조의 버금간만큼의 변화를 하지 않으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조선도 크게 흔들릴 수 있었고 김유뿐만이 아니고 이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국제 질서가 완전히 변동하고 조선이 어찌됐건 내치를 지금 잘해야 되는 이 와중에 다들 의론들이 있어 자기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보들 아닌데 김유만 똑똑한 건 절대 아니었겠죠. 굳이 따지면 대개 요 정도의 내부류의 노선이 굳이 따지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김육은 어떤 스타일인가를 잠깐 제가 좀 정리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육과 당대 사람들의 이제 말 그대로 이 큰 국제 변화에 맞춰서 조선이 어떻게 다시 재건의 힘을 받을 것인가 요 부분이겠죠. 조선 재건의 방법이겠죠. 대개 효종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국왕들도 여러 국왕이 다 입장이 있지만 뚜렷하게 대동법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제 색깔을 드러냈던 임금이 이제 효종인데 효종은 여러분들이 이제 북벌을 품에 안고 뭐 여러 가지를 했고 또 김육을 영의정에 옳히고 결국 대동법의 뒤를 봐줬는데요. 그런 효종이 대동법을 결국 자기 때 실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북벌을 하게 하는데 요게 효종의 북벌은 자기만의 또 특색이 있어요. 굳이 따지면 효종은 군비증강, 그러니까 결국은 창고가 쌓이면 그걸로 이제 군비증강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용도 창설했죠. 오군용 중에 어영천 금이용을 창설했고 무기도 개량을 했고요. 그리고 북벌을 대외적으로는 내세웠어요. 근데 실은 막상 효종은 북벌을 내세웠던 청나라에게 붙느냐 마느냐라기보다는 실은 조선을 어떻게 하면 튼튼히 하고 방어를 어떻게 위주로 할 것인가 약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북벌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하고 지지를 하지만 실제로 그랬다가 청나라하고 당시에 붙으면 조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 못하죠. 방어형 북벌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찌됐건 심지어 북벌을 외쳤던 효종이 청나라 군대의 청나라 조정의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청나라로 넘어가가지고 러시아 군대랑 싸웁니다. 기억나세요? 나선정벌. 아니 선생님 북벌을 외쳤던 효종이 어떻게 청나라로 군대 파견해가지고 청나라 군사의 지휘를 받으면서 러시아랑 싸워요? 효종의 목적은 뭐였을까? 조선의 포수들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것만 훈련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건 그냥 나선정벌은 북벌을 생각할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효종이 강병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효종은 안민을 물론 대동법을 승인을 해주면서 김육에게 힘을 실어주긴 했지만 모든 목적은 방어형 북벌 혹은 방어, 군용, 북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효종은 굳이 따지면 부국이 앞에 붙을 수는 있습니다. 부국강병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념을 앞세우기보다는 실용을 앞세웠던 그런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국강병 실용옹작. 요런 레테르로 좀 약간 유형화를 할 수 있어요. 유형화는 조금 너무 단순하게 조금 만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스타일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고 거기에 비하면 김육은 굉장히 효종 때 대동법 시행했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김육은 아까도 봤듯이 알파요 오메가가 다 그냥 민생이에요. 북벌하자? 그래 그냥 민생을 챙기면 북벌은 되든지 말든지 거의 그 수준이에요. 민생을 위해서 제도개혁을 하는 거죠. 국내로는 민생을 해서. 그러니까 군비증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편이었고 군비증강을 하더라도 민생부터 챙겨야 되는 편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도 북벌을 나서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북벌은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얘기하는 것처럼 뭐 거의 뭐 그냥 그리고 잠깐 말씀드린 이 당시에 북벌이라고 하는 거는 청나라에 쳐들어가가지고 청나라에서 영토를 뺏는 그런 북벌이 아니에요. 이념형 북벌입니다. 우리가 저 청나라 정부는 오랑캐 정부니까 우리가 청나라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쟁을 벌이면은 중국 본토에서 명나라 사람들이 다시 명나라를 복귀시킬 거다. 그러니까 의로운 전쟁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개념의 북벌인 거죠. 우리가 가가지고 청나라 영토 잡아먹길 거다. 이런 식의 북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북벌, 청나라랑 의로운 전쟁을 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내수가 선행돼야 된다는 게 김육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김육은 안민, 실용 이렇게 되는 거죠. 송시열과 김육도 같으면서 다릅니다. 아까 김육이 여기를 얘기할 때 성의하고 정심한 국가 잘 다스릴 것이다라고 입에 올리기만 한다. 실무에 연연없는 국리를 추구하는 요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굳이 따지면은 3단 계열 사람들이에요. 김상원, 김집, 송시열. 김집이나 송시열 같은 경우도 충청도에 말하자면 제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대동법을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김집은 반대하다 돌아가셨고 송시열의 경우에는 물론 이 사람들도 반대를 처음부터 대놓고 반대를 안 합니다. 대동법은 옳다, 맞다. 그런데 시행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송시열은 나중에 가서는 우리 스승님이 틀렸다. 김육이 옳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시열도 그릇이 큰 사람인 건 확실해요. 어찌됐건 그렇지만 김육이 볼 때는 송시열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을 위한 제도개혁이 전면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까 봤듯이 성의하고 정심해라. 국왕부터 먼저 성의하고 정심해라. 그러면은 기강이 확립될 거다. 기강이 확립되면 사대부들이 당신의 정책을 뭘 해도 지지를 할 거다. 그러면 안민과 군대 양성 당연히 필요하지. 근데 그건 나중 일이다 이거는. 성의하고 정심하고 학문을 닦으시오. 이념을 먼저, 국외익은 굳이 따지면 이념을 먼저 잘 내세우고 기타 등등 하면은 실용적인 건 나중에 온다. 그러니까 실은 북벌에 대해서 송시열하고 효종이 북벌로 찰떡궁합이 됐다고 흔히 세간에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른다. 효종은 빨리 일해가지고 어찌됐건 군사를 잘 훈련시키고 10만 군대를 어떻게 하면 양성을 할 수 있게 경위 좀 도와주죠. 그래 얘기하는데 송시열은 거기서 임금께서 공부를 잘하시고 성의하고 정심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사대부들이 잘 따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키우는 게 효종의 목표라면은 송시열은 그게 아니고 내수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내수라고 하는 건 김육의 내수하고 좀 다른 거죠. 김육은 민생을 챙기는 제도개혁형 내수라면은 송시열은 먼저 이념을 챙기고 그 이념의 바탕에서 내수 정책이 나와라 이런 거니까 여기는 굳이 따지면 안민형인 건 맞는데 그거를 이념적으로 실현하는 형. 좀 그렇게 좀 결들이 좀 다릅니다. 윤유 같은 사람은 남인의 이론가인데 윤유는요 제도개혁을 굉장히 김육만큼이나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잠시 등장했었던 균역법 같은 거에서 호포제를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육만큼 김육이 대동법을 했으니까 윤유 때 같은 대동법 굳이 얘기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호포제를 얘기할 정도로 제도개혁에 치중을 하는데 이 사람은 북벌을 얘기를 하는데 효종보다 더한 북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안민이 맞는데 안민하고 강병이 결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북벌에서는 훨씬 더 송시열식 이런 북벌이 아니고 실제 북벌, 의로운 전쟁, 실제 뜹시다 한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수에서도 국내 정치에서도 조선이 살려면은 이념을 앞세웁시다. 아닙니다. 부국합시다. 아닙니다. 안민합시다. 이런 걸로 여러 개 갈려지고 북벌을 할 때도 말로만 북벌을 외치고 조선의 방어를 튼튼히 합시다. 아닙니다. 북벌 너무 군비중강하지 말고 일단 민생 세금제도 개혁 그래서 유통과 경제를 튼튼히 하자는 걸로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임금께서 먼저 잘 학문을 닫고 기강을 세우고 그러면서 당파를 우리 서인 위주로 해주시면은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한판 붙자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의 조선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과 다양한 노선이 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국가가 하나 유지되려면 이런 다양한 노선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걸 다 중요하다 보는 게 아니고 김육은 그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가 있는 겁니다. 이념에도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북벌과 같은 지나친 군비증강에도 동조하지 않는 오로지 알파의 오메가가 백성과 경제. 그러니까 이제 김육이 후대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인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건 김육의 자손들인데, 김육 본인은 그랬지만, 이게 김육 자손들 얘기 잠깐 하거든요. 아들이 김자명하고 김석주인데요. 큰아들이 김자명, 김자명의 아들이 김석주인데, 이 사람들은 결국 이제, 김자명의 경우는 조금 인품도 됐고, 능력도 됐어요. 그래서 한당,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김육에서 한당에 힘입고 정책 개선했는데, 김석주 때 가가지고는 이제 김석주는 김육의 손자죠. 숙종대 권신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여기 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이 김우명인데, 요 둘째 아들의 딸이 명성황후인데 요 분이 이제 숙종의 어머니가 됩니다. 김우명은 현종의 장인이 돼요. 그래서 천궁부원이 되고
숙종체의 정치적으로 한번 뭐 좀 일으키려 보다가 이제 무리를 비는데 김유명에 따라 명성하고 현종비였고 여기 숙종 모친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우명은 숙종의 외할아버지죠. 김우명이 숙종의 외할아버지니까 김육은 숙종의 외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요건 그냥 여기만 써놨으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김육 집안은 나중에 큰 외척 집안이 돼서 권세가가 돼버립니다. 후대 평가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후대 이제 김육은 인기가 없습니다. 특히나 안민과 경제정책 이런 부분에서는 인기가 됐고 영조와 정조 모두 명재상이자 모범적인 선비, 특히 영조의 경우는 낮에 논밭을 가고 밤에 독서하고 벼슬 하기 전에 무명옷을 입고 백성들처럼 저렇게 살았다는 게 굉장히 큰 김육에게서 감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대동법을 하니까 도시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었고 시골 백성들의 어깨가 가벼워졌다 하면서 영조가 김육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고 정조도 김육의 문장과 사업 다 높이 평가했고 이제 근현대에 들어서는 학자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육의 안민책이라든지 이런 개혁책 이런 걸 들어서 이제 실학의 선구자. 근데 실학은 보통 학자들을 얘기하지만 김육은 학자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높은 고위 관료로서 어떤 그 조선을 살리는 그런 개혁을 한 실용을 중시한 경세재민을 줄이면 경제인데요. 이 경제형 관료라고 우리가 현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제 거의 다 됐는데 한 2, 3분 정도로 제가 간략하게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조선은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념, 주작에 기초한 그런 조선으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걸 대표한 사람이 송시열인데요. 여기도 이제 얘기하면 좀 긴데, 송시열식 저런 게 보통 있지만은, 송시열과 같은 사람들 이외에도 이렇게 실용과 안민에 기초한 조선식 세법을 만들고 개혁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조선을 다시 살리는 그런 명맥을 유지했고요. 지금 조선시대 아니죠. 김육과 같은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김육을 그냥 존경하는 게 아니라 김육의 정신 중에 일부를 잘 뽑아서 지금 우리에게 맞는 정신을 해석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동정과 연민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질, 이거는 아마 시대가 바뀌어도 누구나 다 추구해야 될 지식인이나 뭐 엘리트의 모델일 겁니다. 20세기에는 아까 실학자 김육을 조명한 데서 봤듯이 김육의 어떤 실용의 정신, 안민의 정신, 개혁의 정신 이런 것들을 많이 조명을 한 편인데, 저는 물론 저것도 지금 유효하겠지만 21세기에 들어서서 또 김육은 여전히 조금 우리가 다시 재조명하고 한마디로 찾아 먹을 거리가 많습니다. 김육을 보면은. 제가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요즘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대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야. 제가 첫머리에 소개했던 대동의 정신. 대동이 한마디로 공의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요즘 공정, 이런 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정치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보면은 우리 사회 토지의 공공성 문제 앞으로도 계속 화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은 AI니 기술 발전이 점점점 돼가지고 생산은 지금 꽤 많이 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주 5일제라고 하는 건 생각도 못하고 지금은 심지어 주 4일제 근무가 나올 정도로 우리 다음 세대는 전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하고는 다른 시대를 살 정도로 생산력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를 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이상한 시대에서는 그러면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기본소득 논쟁 같은 거 나오잖아요. 여기 다 공을 확대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김육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진짜 우리 기후위기하고 팬데믹 같은 경우는 전에 전례보지 못했던 인류 공통의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서양식 민주주의, 개인주의에 기초한 서양식 민주주의는 의외로 팬데믹에 취약했던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동양에서 이렇게 좀 공동체 의식이 강했던 동양에서 물론 이제 잘못된 사례들도 좀 있지만 그럭저럭 팬데믹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서 그걸 보면은 이제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김육의 삶을 보면서 공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